저희 아버지가 그 김대중 대통령 그 청소년 때 아버지 서재에서 저희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는 사실은 마르크스주의자였어요. 마르크스 책을 많이 보시고. 근데 일제시대 때는 그 뭐 동경의 유학생들이 거의가 다 마르크스주의자였다고도 하는데 아버지도 그래서 마르크스에 대한 책이 많으셨어요. 근데 이 김대중 이 사촌 형부가 그 당시에 그 은수 오빠, 그러니까는 그 고모네 집에 대길사이였잖아요. 근데 그 대길사이 되기 전에 은수 오빠하고 목포 상고를 같이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용혜 언니 오빠죠. 그 집 맏아들이 은수 오빠인데 은수 오빠 따라서 저희 집에 오면 이제 아버지 서재를 가셨던. 저희 아버지 서재가 참 책이 많았어요. 서재를 가면은 이제 이 김대중 은수 오빠는 책을 안 보는데 그 마르크스 책을 열심히 그렇게 그 김대중 형부가 열심히 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그 서재에 와서 당신 서재에 와서 책을 그렇게 보는 걸 이렇게 눈여겨 보시고 아 저놈 싹수 있네. 저기 책을 보고 저 마르크스 책을 다 볼까? 그러셨대요. 나중에 이제 뭐 우리가 컸을 때 우리 이제 자식들 컸을 때 뭐 이제 아버지 생신날에 뭐 다 모이고 하잖아요. 우리 뭐 다 친척들이 모이고 하면 이제 그때 뭐 김대중 씨가 뭐 그때 정치인으로 나와 있었으니까 뭐 좌판이 오냐면 아이고 아버지 때문이라고 그 마르크스 책을 아버지 책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자 된 거 아니냐고 이러고 저희가 이제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요. 화폐교육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때 이제 그때 얘기를 하려면은 이제 제가 그 화폐교육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제 제가 이제 그 화폐교육 할 돈이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하실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 집안이 그 조금 많아요. 식구들이. 왜냐하면은 우리 외할머니가 일란성 쌍둥이거든요. 일란성 쌍둥이에다가 이 할머니 두 분 다 10명씩 이상의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그 10명씩 이상 낳은 자식 가운데서도 또 대여섯 명씩을 낳았어요. 그러니 오죽 많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뭐 또 우리 그 외할머니, 외삼촌, 뭐 그때 쌍둥이네 외할머니, 외삼촌, 이모들 뭐 할 것 없이 그리고 또 우리 친가도 네 분이나 있고 친가도 또 번잡하고 그러니까는 명절이 되면은 하루 종일 세배만 다니다가 하루 종일 세뱃돈은 많이 벌죠. 식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설만 되면 이제 세뱃돈을 많이 받아요. 하루 종일 세배만 하니까 하루 종일 세배만 하니까.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이제 그 세뱃돈 맡기래 자기한테. 뭐 그렇게 그 니네들이 그 저거 뭐 어떡하냐고. 그래서 엄마한테 맡겼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다 사준대.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5학년, 6학년 이제 엄마한테 맡기고 중학교 들어가서 1학년도 맡기고 2학년 때인가 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저기 좀 나 이런 거 애들 막 그때 필통 같은 거에다 뭐 막 그리고 이런 게 이쁜 게 많았어요. 나 이런 거 좀 살려. 나 엄마 돈 좀 줘. 얘는 무슨 돈을 달래 엄마한테. 내가 뭐 엄마가 뭐 너 뭐 안 사준 거 있어? 어? 아니 뭐 뭘 안 사줘. 한마디로 우리 엄마가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안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막내 오래비한테 아니 엄마가 왜 저러신데? 아니 그때 그 세뱃돈 맡겨놓고 엄마가 쓸 때는 다 준다 가셔놓고 나서 왜 내가 좀 주시라니까 짜증을 냈는데 얘는 진짜 그 세뱃돈 왜 엄마한테 맡기냐? 네가 가지고 있지. 그래요. 그 뒤로는 제가 이제 엄마한테 안 맡겼어요. 안 맡기고서 이제 세뱃돈 받은 거를 제 이제 교과서 이제 국민학교 들어가면 국민학교라 그러는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렇게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버리질 않았어요. 그 교과서 책을 버리지 않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세뱃돈을 다 이렇게 그때 세뱃돈은 전부 새돈이었거든요. 아주 빳빳한 새돈으로도 주셨거든요. 그거 다 해놨어요. 그게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그러니까는 뭐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좀 돈이 됐겠죠. 그때만 이제 돈 생기기만 하면 거기다 또 다 넣었으니까. 그때는 어른들이 보면 아 이쁘다 뭐 어쩌다 하면서 책 사라 뭐 사라 하면서 그때 돈들 잘 줬어요.
그때 다 넣어놨어요. 근데 그 돈을 못 쓰게 됐잖아요. 하루아침에. 근데 뭐 그때 뭐 여학생들이 무슨 뭐 은행이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은행을 갑니까? 뭐 뭘 해요? 모르지 아무것도. 아니 한 번은 엄마 때문에 딴글이 다 없어지더니 이번은 또 무슨 화폐 개혁을 했다고 그래서 뭐 그 돈 못 쓰게 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했는데 그때 마침 학교에서는 그때 뭐 국군 무슨 날 무슨 뭔 날인가 뭐 국군의 날인가 헌충일인가 아무튼 뭐 그런 날이 되면 뭐 위문 편지 쓰라고 그래요. 일선의 장병 아저씨들한테. 그럼 뭐 쭉 계속 썼죠. 학교 다닐 때는. 그때도 또 위문 편지 쓰라는 숙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집에 와서 뭐 국군 장병 아저씨 뭐 어쩌고저쩌고 뭐 위문 편지 쓰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그때 그 못생긴 그 무슨 이렇게 선글라스 아저씨도 국군 아저씨인데 이 국군 아저씨한테 나도 좀 얼굴도 모르는 국군 아저씨한테 쓰는 일이나 이 국군 아저씨한테 내가 좀 써야 되겠다고. 방 열고 나가 아버지한테 그때 그 아버지랑 같이 가서 그 봤던 그 사람 그 군인이 그때 이분 그때 군인 맞느냐고 맞대 군인이었대 그때 군인이래. 알았다고 들어가서 이제 명칭을 어떻게 써야 되냐 했더니 국가재건최고회 의장이시래. 저 국가재건최고회 의장 군인 아저씨께 해가지고서 이제 엄마한테 세뱃돈 받은 거 다 없어졌는데 또 이렇게 화폐개혁을 해가지고 내 세뱃돈 다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엄마보다 더 밉다고. 왜 이런 걸 해가지고선 애통을 다 못 쓰게 만드느냐고. 그런 걸 썼어요. 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안 했어야 되지. 그런 걸 해.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써가지고 아마 처음에 뵀을 때 막 이렇게 위험 있고 막 무섭게 생기고 막 잘생기고 이랬으면 감히 생각을 안 했겠죠. 근데 진짜 못생긴 그 국군 아저씨가 그런 걸 했다니까. 진짜 응?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썼죠. 그 내용을 그냥 저는 써서 일선 군인 아저씨한테 쓴 건 학교에다 제출하고 그거는 또 아버지한테 또 주소를 물어가지고 또 기어 영역해요. 또 거기 또 우체국인지 뭔지 가서 또 우표 요만한 우표 사가지고 침 붙여서 딱 붙여가지고 내고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선 안 속상하니까 돈 다 그렇게 다 한 푼도 안 쓰고 안 쓴 건 뭐 쓸 데가 없으니까 안 썼겠지만 다 해놨는데 다 몽땅 돈을 못 쓰게 됐으니까 속상하지 않겠어요? 여학생인데 속상하지. 그냥 하소연한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소연한 건데. 아니 그로부터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뭐 근데 또 집 앞에 그 군인 집차가 왔어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제 얘기를 하면 그때 그분이 이우락 씨였어요. 그때 재건 최고의 공보실장인가 뭐 그래 이우락 씨였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교과서 책 잘 내놓으래요. 근데 그때도 교과서 책을 안 버리고 갖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내놨더니 막 이렇게 봉투에 든 돈을 주는데 오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그건 네가 한 짓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래요. 엄마한테는 얘기하지 말래요. 그때부터 그게 제 비자금이 된 거죠. 제 비자금. 꽤 큰 돈이었어요. 집 사는데 보태 썼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굴을 뵙고 뭐 그런 건 아니었고요. 얼굴을 뵌 거는 이제 그때 아버지 따라갔을 때 잠깐 했더니 그때 대통령께서 그때는 국가재건최고회 의장님이시죠. 의장님께서 아버지 보더니 저를 이렇게 보고 보시니 따님이신가요? 그 말씀을 한마디 물으셨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신 것 같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전부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폐개혁 맹랑한 일이
지금 같은 그런 일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제가 그런 일을 해서 그게 인연이 그게 이제 나중까지 이제 그 다음 편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편은 제가 캐톨릭 신자에서 그 파괴한 그 순간, 그 시기, 또 그 시기로부터 4년 후에 저에겐 또 엄청난 한 가지 인생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뭐 다른 뭐 울타리 밖에서 큰 변화는 없었고요. 이건 제가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 시중에는 뭐 별 이상한 얘기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뭐 장룡자가 뭐 대통령 뭐 이상한 여자라는 둥, 뭐 전 여자였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여자였다는 둥, 여자라는 둥, 뭐 참 하고 싶은 말씀들을 편하게들 참 많이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한번 짓밟으니까 아무나 뭐 짓밟아도 되는 거죠. 뭐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감옥서 간 사람들이 뭐 자기 힘들이 없어서 감옥서 갔는데 누구 탓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많이들 뭐 어쩌고저쩌고 뭐라고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았는데 사실이 아니니까 뭐 그런 거 뭐 귀 기울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그 살아온 삶을 제가 입증하고 밝혀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얘기 나온 것 가운데서 근데 지금 전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저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이제. 그런데 뭘 꾸미고 뭘 어떻게 하고 뭘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유튜브 앞에 선 거는 그저 국민 여러분들께 제 삶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뿐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러그러한 일은 했고 이러이러한 일은 안 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뿐이기 때문에 그냥 뭐 드라마 찍듯이 막 뭘 하고 이렇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감안해 주셔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돌아가실 때 그 92년도 10월에 서울대학병원에서 별치하셨는데 하실 때 우리들 다 모아놓고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구나 다 모아놓고 내 평생에 내 후회되는 거는 대중이를 내가 잘못 봤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속에 뭐가 있었죠. 그리고 내가 죽어서 용해를 어떻게 볼 거나. 그러니까 용해라는 거는 우리 저 김대중 형부의 본처, 제 언니입니다. 고종사촌 언니, 홍일이 홍업이 엄마. 내가 죽어서 자기 조카 딸이시죠. 내가 죽어서 용해를 어떻게 볼 거나. 그거였거든요.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 속에는 그 정치인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국가의 생존을 책임지고 가는 정치인의 그 기본 덕목, 기본은 가장 정직해야 된다고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증오하죠.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줬으니까 증오하지만은 증오하는 가운데서도 일본이 왜 그렇게 그 일본 제국주의가 그렇게 힘을 가질 수 있었나. 그 기본은 여러 가지 여러 각도에서들 보시겠지만 아버지는 정직한 일본의 그 정직성이 있다고 보셨거든. 정직함. 개개인들이 다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참 정직한 분이셨어요. 정직하셨는데 근데 김대중 그 대통령에 대해서 그때는 대통령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김영삼 씨하고 둘이 대통령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이제 갔을 때인데 그때 아버지는 이제 그때도 뭐 얘기해서 그 생략하고요.
김대중 씨의 그 정치 입문하게 된 건 저희 다 집안에서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집안에서. 그리고 김대중 씨 캐톨릭 신자로 그 김철규 신부 정치 신부한테 영세시킨 것도 저희 집이었고 캐톨릭 기관 집안이었고요. 그 김대중 씨가 본명이 토마스였죠. 토마스. 근데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아버지는 그 김대중 씨가 정치인으로서의 그 김대중 씨의 행적을 보면서 상당히 뭔가 그 이거 아니다 하는 걸 보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박 의장에게 본 것은 자기 자신에게 서리빨 같은 정직함이었다. 그거 하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 나라 지도자로서 그런 정직함 하나만 있어도 된다 그랬다고 아버지는. 그래서 거기에 그냥 한 번에 싹 빠져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일관되셨어요. 일관되게. 하다못해 우리도 진짜 아버지 이상하네 할 정도로 그 유신하고 유정에 만두고 이럴 때 아버지는 지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하고 대치하고 있고 우린 싸우고 있다. 그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은 그 구제품과 같이 그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지도자를 뽑는 그 자유당 때 그 이기붕이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면은 그 우리 민도가 우리 국민들이 일제시대 때를 겪었고 6.25 전쟁을 겪었고 이렇게 많이 황폐화돼 있고 내적으로 쌓인 게 아무것도 없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고 훈련을 받아본 일도 없고 교육이 돼본 일도 없는 우리 민도를 상대로 해서 덜컥하니 민주주의를 해라. 그래가지고 민주주의를 꽃은 선거니 해가지고 선거에서 지도자를 뽑는다. 그러면 우리 그 민도에서 어떤 지도자를 뽑겠느냐.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해서 힘 있는 자들이 그 이기붕 같은 그래서 그런 부정선거에 그 토양을 만들었다. 민주주의가 그 뭐지 그 이기붕 같은 그건 부정선거의 토양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그 자유당 민주주의를 아주 증오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서를 잡지 않으면은 무질서에서 어떻게 나오냐 국가가 어떻게 경제 발전이 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질서를 잡는 데 대해서만은 그거를 근데 그게 정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아버지는 그러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무튼 우리 아버지는 뭐 그 우리 대통령 돌아서고 하셨을 때까지도 일관되게 지지를 하셨고 근데 이제 그 이제 서가셨잖아요. 서가셨는데 그때 이제 그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장이 꾸려졌고 막 그랬는데 그때 그 이제 모전을 맡아가지고 이제 그때 최강수였던가 조씨였던가 아름아름한데 그때 그 이제 국장 그 위원회 실장이 김종필 씨였죠. 근데 국장에는 조가가 있어야 돼. 조가. 그 이를 조자 있잖아요. 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가를 김동진 선생이라고요. 가곡파 작곡자 있어요. 그때 그 순수한 그 가곡 작곡가로서는 김동진 씨가 국내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분이었기 때문에 김동진 씨한테 의뢰를 했는데 딱 거절한 거예요. 자기는 안 하겠다고. 못한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지. 그 장례위원 거기에서 조가를 줬고 시간이 없는데 자꾸 난리가 났지. 그래가지고 이 장군한테 쫓아온 거지. 그러니까 또 이 장군은 또 이철이는 또 우리 집 양반 또 이제 나한테 쫓아왔고. 근데 우리 집이 세금정이었어요. 근데 왜 쫓아왔냐 그러면은 제가 그 정보부 뭐가 일을 세양에너지 그 대통령 직속 회사에서 일을 하기 전에 신혼조회라는 게 또는 3대까지 훑어요. 3대까지. 3대까지 훑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그건 조사를 계속해요. 그리고 만지고 대통령이 다 하면은 계속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와 가깝고 뭐 가깝고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 족보에 대해 우리보다 더 잘 안다니까 정보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김동진 아버지가 아시아 영화사 했잖아. 이재명이 내세워가지고. 자유부인 산유와 그런 거 다 하셨잖아. 이마수국 정치 깡패 때문에
혼나셔가지고 간판 내리셨지만. 그러니까 이제 예술인, 문화예술인이라고 이제 아버지는 좀 가까우신 편이었고, 아버지도 또 글 쓰는 거 좋아하셨고. 근데 또 김동진 선생하고는, 김동진 선생이 평양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참 외로운 분이에요. 가족도 부인밖에 안 계시고. 그래서 참 따랐어요, 우리 집 아버지를. 그러니까 그걸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장군은 이제 나한테 온 거죠. 아버지한테 가자. 근데 아버지한테 우리 집 뒤에 바로 그 부암동, 그 부이동인가 부암동에 사셨어요. 갔죠. 가서 지금 조가를 해야 된다는데, 김동윤 선생이 딱 거절하고 안 한다는 거 어떡하면 좋냐고. 동진이가 거절했단 말이지. 거절했다니까요. 지금 난리 났어요. 이장군 옆에 가만히 있고. 그래? 너 나가 있어봐. 이제 아버지 전화를 하셨는가 봐요.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김동진이가 말하기를, 참 국가 지도자로서 영웅적으로 일을 해내셨기 때문에 참 존경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 궁정동에서 딸 같은 여자애들 옆에다 두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모습에서 너무 환멸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안 보고 그 이전의 모습만 봤다면은 이렇게 그 악상이 떠오르는데, 응? 그 박정희 대통령에게 걸맞는 악상이 떠오르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환멸이 배신감까지 느꼈다 그러면서 잘 안 한다 그러더래. 악상이 안 떠오른다고. 조가를 하면 해야 될 거 아니야. 악상이 안 떠오르면 못 한다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딱 거절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설득하셨는지 그 다음에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김동진이가 하루 만에 그걸 해냈어요. 그래서 그 조가를 그 국장에서 무사하게 쓰게 됐다고요. 근데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한번 여쭤봤죠. 아니,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한테 여쭤봤는데, 글쎄, 너희들은 내가 뭐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냐. 그냥 웃으시고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글쎄, 국민들께서도 참 어떻게 대통령 일국의 그 훌륭하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대통령, 경제 기적을 일으키신 대통령께서 여대생들하고 저렇게 그런 모습이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지성인들은 많이 환멸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때. 김동진 씨가 그 작곡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악상이 안 떠올라서 못 한다고 할 지경이었으니까요. 근데 그걸 이제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 제가 그 책에 좀 쓴 게 있습니다만은, 그게 참 아랫사람들이 그런 걸 이렇게 자꾸 만듭니다. 본인 스스로가 뭐 하다못해 뭐 어디서 말 걷지도 않은 얘기를 해가지고 뭐 대통령이 어디 가서 뭐 여자를 툭툭 하고 진짜 그거는 아닌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직접 누가 그렇게 그 궁정동 그런 뭐 대연회니 소연회니 그런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그때 그러니까 이유락 정보부장 되면서부터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유영수 여사 가지고 이유락이라면 치를 떨었죠. 그때도.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권력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이제 맨 위에 사람 파이널리 체커가 되고 하면은 아랫사람들이 그렇게 다 하는데 또 따라가는 수도 있고 본인의 의지가 아닌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김재규 그 재판에서 뭐 박선호라고 군법에 사형당한 경호실장, 중정 경호실장 했던 박선호 대령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법정에서 그 사람이 법정에서 뭐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걸 갖다가 뭐
김재규가 막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할 얘기래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옳다고 말할 수는 없죠. 절대. 근데 그 시대 또 그 시대 남자들의 그 의식 또 일제시대를 겪어온 남자들의 의식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막 그 대통령 우리 대통령이 막 그렇게 막 그 드라마나 막 이런데 막 그 함부로 막 쓰는 것처럼 그렇게 부도덕하고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는 아내는. 그래서 그게 제 책에는 언젠가는 우리 국민들께 제가 무슨 뭐 저는 그렇게 막 누구 입장에서 전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 그게 뭐 좌우 막 이런 데서 막 내가 이익이 막 어디 막 그런 사람도 아니어서 그냥 본 그대로 또 지금 밖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서 딱 그 제일 처음에 제가 얼굴 뵌 것만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딱 끊는 거는 정치력이라든가 뭐 정치적인 팩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독재를 하게 됐나 하는 그 내면 문제, 내면적인 데서는 모든 이 세상의 만사,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동기가 있고.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 삶의 동력을 이루고 있는 동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동력을 보지 않고 막 부수적인 거 있잖아요. 그거는 대통령 의지가 아닌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는 대통령을 망친 11.6에서 망친 사적을 말하고 있는데 그건 오늘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면은 못 알아들으시고 또 저더러 뭐라 그러실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것만은 제가 분명하게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내일 모레 이제 80이고요. 또 제 남편도 아들도 아버지도 또 저희와 그 시대의 그 카운터 파트라든가 또는 파트너라든가 이런 걸 이루면서 같이 일해왔던 여러분들 다 안 계십니다 지금. 제가 요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단기 필마라고. 단기 필마라고 제가. 근데 저가 지금 죽고 그리고 주인은 제가 요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보를 한 사람들이라 거기에 일단 발디를 넣으면은 그 사생관이 생깁니다. 그 죽고 사는 거 그렇게 뭐 그 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중요시 여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저는 사회가 받을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누가 나를 뭐 어떻게 할까 하는 거야. 하려면 하려지요. 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제 제 나이 되면 언제 죽어도요. 이상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순자 씨한테 다음번에는 제가 이순자 씨한테 보낸 공개 사안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그 82년 사건에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그 양반 스스로 밝힌 게 있어서 그리고 또 그 무슨 2016년도에 뭐 자서전을 써놨는데 저에 대해서 뭐 황당한 거기서 잔뜩 드러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옥중에서 고소했고 이순자 씨는 연희궁의 영부인입니다. 옥중에 있는 여자가 영부인을 고소했다고요. 웃겼죠. 그래서 공개 서한을 그때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서한을 여기서 제가 유튜브 앞에서 한번 제가 발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토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리죠. 오늘 또 제가 한 가지 조금 당초에 뭐 이렇게 계획했던 건 전혀 지금 저는 뭘 계획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늙었고 피곤합니다. 있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말씀드리면은 뭐 알아서 잘 하시겠죠. 뭐 안 그래도 뭐 저에 대해서 뭐 엄청 뭐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이런 얘기도 좀 해주세요.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이번에 진짜 너무나 얼마나 웃었느냐면 제가 무죄 받았다고 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죄 받은 데 앞에다가 대전일보에서 뭐 썼는데 시대의 사기꾼 장영자 무죄 그렇게 했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미우면 그렇게 하실까요? 근데 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 10조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존중받을 권리도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도 많이 먹어서 손녀도 있고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에서 그 50에서 받은 걸 갖다가 그대로 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누구한테 피해를 주고 해끼치고 산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50 시대 때는 아 당신 그 뭐 대법원에서 다 그거 확정받은 거 아니냐. 근데 그때 대법원 있긴 있었죠. 그때 헌법재판소 같은 건 없었고요. 있었는데 그때 사법부라는 게 독립이 돼 있었습니까? 전혀 아니죠. 없었습니다. 그냥 검찰이 공소하면은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럼 재판은 뭐냐? 요식행위죠. 이렇게 재판에서 그거 해야 되니까 형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재판 그때 할 때 그러더라고요. 성민경 검사가 15년 쭉 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쭉 가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는 사법부에서 재판을 받았느니 대법원이 판결을 했느니 그 의미 없습니다. 법률은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50 시대 때 여러 사람들이 지금 그 실형 받은 거 지금 다 무죄 나지 않습니까? 저도 언젠가는 무죄 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다 늙은 사람한테 그렇게 쓰는 사람들도 부모님이 계시고 할머니도 계실 텐데 그렇게 할머니 된 사람한테 꼭 그렇게 써야 되겠습니까? 그냥 무죄 났다고 좀 써주면 안 되시겠습니까? 뭐 쓰시는 건 자유니까 마음대로 쓰시지만은 이 사람도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저도 해당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정한 재판을 받아본 일이 없었습니다. 이번이 최초였어요. 무죄 받은 게. 공정한 재판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재판 절차와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은. 근데 그거 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묶어놓고 했다는 얘기, 묶어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스스로 제가 많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어떤 것이든지 저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너 이런 거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래서 저한테 질문해 오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다음번에 오늘은 조금 정월 초하루고 그러니까 1년 계획들도 세우시고 이런데 제가 너무 막 길게 늘어놓고 막 이런 것도 죄송스럽고 하니까 이걸로 하고 제가 다음번에는 좀 더 짜임새 있게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 어떻게 뭐 콘텐츠를 짜라는 둥 뭐 어떻게 말하는 둥 뭐 그리고 다 참고해서 보시기가 좀 편하시고 또 알아들으시기 쉬우시게 그렇게 다음번에는 하고요. 참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직은 제가 대한민국 사회를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제 파운데리 안에서만 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렇게 뭐 유튜브라던가 TV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상당히 그 하고 싶은 말씀들도 뭐 자유롭게 많이 하셔서 지금 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TV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막 예전에는 그런 정보도 하나 얻으려면은 그 첩보 활동을 대단하게 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있어도 지구촌 뉴스들이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기반만 가지고 있고 또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나름대로 가공이 됩니다. 가공이 되는데 저는 지금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처지나 입장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데 여림은 9사람 하지 말라 그러겠죠. 저한테. 지금 여기 나오지도 말라 그러는데 하지 말라 그러겠지만 한 사람은 하지 말라 그러질 않고요. 그래도 할 만한 사람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림 10사람 다 아무 소리도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아, 당신 나이 먹은 값을 해야지. 그냥 나이는 그냥 뭐 물리적으로만 먹으면 어떡하느냐. 나이 먹은 값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
저도 그 한 분에 동의해서, 공감하고 동의해서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보에 대해서. 근데 요전에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께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우리 민족의 궁극적인 목표고 가야 될 방향이고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뭐 여전 변함이 있을 수는 없죠, 저희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대통령께 그 조언을 드리고 제 의견을 드리고 또 그 방향 제시를 제 나름대로 제 이제 보수 입장에서, 사실 안보는 보수 진보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안보에 뭐 그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그때 드릴 때와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저는 그 안보도 생물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상황이 변하고 또 주변 환경이 변하고 변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북한이 그 핵 보유국이 아니었어요. 단계였죠. 보유국으로 가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우리가 비핵화에 대해서 꿈을 꾸었던 것도 그때 그 정도였고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핵 보유국입니다. 자타가 공인한 핵 보유국입니다. 그거는 그 미국 그 핵태세 205 뭐 그런 거에도 쉽게 다 나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북한의 핵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전술 핵탄두를 하겠다는 거는 걔네들이 벌써 21년도인가 2021년도에 20년도 이미 순항 미사일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몇 개씩 실으면 됩니다. 그리고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국방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아니 그 핵을 쓰면 지네 체제가 지네가 다 맞으면 공멸이라는 얘기죠. 없어지는데 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아직 그 분단 휴전국입니다. 종전도 아니고 휴전이고 우리는 아직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전에 그 반도체가 우리 안보 전략 자산이다. 전략 자산으로 이제는 그 과학 첨단 기술이 이제는 그 국가 간의 그 승패를 가르는 그 자산이 됐다 해서 제가 반도체를 흔들었는데, 남북 간에는 무기 체계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북한은 성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면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변한 거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상당히 그 격앙되셨는 모양인데, 뭐 결사항전을 하시겠다는 둥 뭐 이러시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 실전에서 싸우는 군인들이나 할 얘기지, 대통령이라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 정치의 최고의 정치인이십니다. 근데 이분법적인 사고로 흑인이, 백인이, 유죄니, 무죄니 그것만 가르쳤는데, 정치는 중간지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그 국가 지도자가 항전을 얘기를 하시면 그건 전쟁하자는 선전포고입니다. 대단히 물론 뭐 전쟁 나면은 다 뭐 제일 안전지대로 가시겠지만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전쟁 나면 우리들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쟁이 난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디 한 군데 연하남이 천하남이 연평도니까 당하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어디가 때리면 우리들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하셔야 되고, 그 정치인이시지 군인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결사항전하신다고 하시지 마시고 대화를 하셔야죠. 그리고 저희 나라가 지금 제일 힘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제 힘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비로소 미국이나 이런 데 우리가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화해야 됩니다. 대화도 부셔야 되고, 그리고 그 드린 말씀 그거밖에 없네요. 지금 그거밖에 없고, 지금 뭐 모든 게 지금 진행 중이라. 근데 어쨌거나 결사항전보다는 대화로 어쨌거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금 우리 같은 다 늙어버린 처지에 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본들 뭐 뾰족한 수도 없을 것 같고, 어쨌거나 참
쉽지가 않네요. 여기 유튜브 앞에 서 있다는 게. 그렇다네요. 유튜브라는 게 뭐 짧게 막 이렇게 가야지 실증을 내면 안 보신다 그러네요. 안 보셔도 뭐 어쩌겠습니까만은. 보셔주시라고 제가 나와 섰는데 안 보신다니까 조금, 그럼 안 되겠다. 보시게 해야지 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요. 원고 가지고 이렇게 쓰고 앞에 하니까 안 되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뭐 여기 앞에다 뭐 프롬프터를 해놓고 뭐 그 글씨를 보고 뭐 하면 좋다 그러는데 그건 제가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지금 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우리 대통령을 어떻게 만나 뵙는지, 또 다음번에는 제가 우리 대통령께서 김대중 씨라든가 김영삼 씨라든가 그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인식,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셨는지는 여러 가지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녹취된 것도 있고 그런 거에서 제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걸로써 뭐 해주시고 지금까지 횡설수설한 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